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들이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이상회계법인의 이상혁 회계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예,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그 세금 보고 기간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바쁜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 전에 이 한국에 계신 투자자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네. 그 세미나 요청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오. 예, 한국에 출장도 몇 번 갔다 오고, 오, 네. 예, 세미나를 여러 번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아, 지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시네요. 네. 한국에서 요즘 그 부동산 때문에 또 난리예요. 예, 그렇죠. 네. 지난 12월 16일 날에 네. 종합부동산세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한국도 더 이상 그 보유세를 미국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적게 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보유세 내는 부분이 인상이 계속돼 가지고 네. 2022년까지 굉장히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부동산 전망이 가격이 지금까지처럼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로 해외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헷갈리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유세를 그러면 어쩜 처음 듣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쉬운 말로 재산세, 늘 사용하던 말로 재산세가 보유세. 그렇죠. 예.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맞는 것이고요. 네. 최근에 12월 16일 날, 그전에도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둘 중에 더 큰 것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산세만 내는 것으로 다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다 다하는 것이지만 네. 재산이 특별히 많으신 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부동산이 뭐 6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은 뭐 어떤 화두가 돼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12억 이상 있는 사람들 아니면 13억 이상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오. 예, 그런 그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사실 뭐 12억이면은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12억인데.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또 어떻게 다른지. 네. 네. 그걸 지금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동산과 관련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보유세뿐만 아니라 또, 자손들에게 이제 뭐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상속, 네.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양도세. 예, 부분도 거래를 있죠. 하게 되면 또 양도세 문제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지금 보유세 얘기 나왔으니까 보유세를 조금 더 이제 그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세법 차이를 설명하면서 주제별로 보유세, 양도세, 증여상속세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네. 네, 보유세의 경우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산이 특별히 많으신 분들은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현실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세율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세 표준 그 부동산 가치가 6억 이상인 경우에는 네. 세율 자체가 개별적인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1.2%고요. 1.2%. 그리고 3개 이상 부동산을 그 3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1.6%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과세 표준이 12억이 넘어가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3개 이상, 3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세율이 2%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2%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북부 지역의 어떤 도심 지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주의 주 소득세가 없어서 네. 그 다른 재원으로부터 정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재산세가 높은 경우가 좀 있는데 네네.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2%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오히려 한국의 보유세가 미국의 보유세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만약에 그 50억이 넘어가는 네. 50억이라고 하면 한 400만 불 정도 되는 건데 네. 그 정도 되는 뭐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죠. 5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
한국은 보유세가 3%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미국에 비해 가지고는 오히려 확연히 더 높아지는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부동산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네. 이 12, 16 대책 이후에 그 지금 부동산 그 상승 그 트렌드가 네. 한번 꺾여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장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정부에서는 그 이 부동산 폭등하는 지금까지의 추세를 네. 어떻게든지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보유세가 어떤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근데 이게 이제 과세 표준 기준이에요. 6억, 12억 말씀하셨던 그렇죠. 내용들이. 근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격이 아니라 그렇죠. 세금을 적용하는 그 과세 표준이죠. 그러니까 네.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그 미국의 양도세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한국 거를 이 방송이 이제 한국 분들을 위한 어떤 방송이기도 하겠는데 한국 네. 거를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의 부동산의 양도세는 일단은 그 내가 판매한 대금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것을 뺍니다.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오.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관을 했을 경우, 보유를 했을 경우에 80%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20%에 대해서만. 내가 파른 돈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네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회계 원칙상에서 약간 위배되는 거죠. 내가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가격에 대해 그 가격 차익에 대해서 네. 부과되는 것이 양도세인데 네.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특히 10년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근데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80%가 아니라 30%밖에 적용을 안 해줍니다. 와.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양도세 요즘 신문지상에서 양도세 폭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율 면에서 보더라도 양도세 최고 세율이 50%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건데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 양도세율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1년 이상만 보유를 하게 되면은 네. 10년까지 갈 것도 없이 1년 이상만 하게 되면은 그냥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세율이 맥시멈 최대로 올라갔을 때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 양도세가 훨씬 더 한국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싼 거죠. 낮은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 한국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어떤 경우든 하여튼 세금을 꼭 내야 되지만 네. 미국의 양도세는 특이하게도 하나도 내지 않은 0% 존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 10만 불 정도, 부부 합산의 경우에 10만 불 정도 되거든요. 네. 한 10만 불까지는 전혀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 세법하고 약간 틀린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에는 1031 exchang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뤄본 주제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 1031 exchange라고 하는 거가 내가 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 그 양도세를 내지 않고 그 양도세 내야 되는 양도소득 부분을 두 번째 부동산으로 옮겨서 네. 뒤로 미루는 그런 네.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뒤로 미루니까 나중에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미루다가 보면은 그게 상속까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 미뤄놨었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훌륭한 방법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하고 비교해가지고 확연하게 네.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 상속세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증여 상속세는 한국하고 미국이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네.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 네. 아까 보유세 말씀하실 때에는 주마다 좀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예. 네.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증여, 상속 그리고 지금 양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똑같은가요? 네. 일단은 연방정부법은 전국이 다 당연히 똑같죠. 네. 근데 주정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양도세는 그냥 일반 소득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주정부마다 당연히 틀리죠.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일반 소득세가 아예 없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그 양도세에 대해서 주정부에다가 따로 내는 게 없죠. 오. 그리고 증여상속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스테이트들이 증여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몇 스테이트들은 그 나름대로 데스 텍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망세. 사망세. 인헤리턴스 그 텍스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간혹 몇 개 중에 있습니다. 음. 동북부 지역에 몇 개 스테이트가 그런 데가 있죠. 네. 그 정도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연방정부 세법이 제일 큰 것이기 때문에 네. 주별로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증여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증여세나 상속세는 사실은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 한국이건 미국이건 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속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는 그 증여세 상속세의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큰 원칙으로는 일단 부동산처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재산의 경우에는 한국이건 미국이건 상속이 유리하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일단 증여세 그 면제 한도와 상속세 면제 한도를 볼 때 한국의 경우에 상속세 면제 한도가 훨씬 더 크고요. 네. 그리고 상속을 했을 경우에 아들이나 딸이 그걸 받았을 경우에 그 취득 원가, 취득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봤을 때도 증여는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취득 원가를 물려받는 것이고 상속은 그 상속하는 당시의 시장 가격이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취득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상속이 더 유리합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네. 무슨 얘기냐면은 증여를 받자마자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만 상속을 받자마자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나라건 간에 그 상속이 더,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이 증여세건 상속세건 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그러면 받는 사람이 내는데 그 재산이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상속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사실은 뭐 제가 도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만 네. 어떻게 뭐 암기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 건물의 소재지이건 어느 한쪽이건 해당이 되면은 한국 정부에다 증여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국적이 한국이면 예. 한국에다가 네. 한국의 거주민이든지 거주민. 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재산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한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거꾸로 그 주는 사람이 내는 것이거든요. 주는 사람이 증여세 상속세를 주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룰이 적용되냐면은 주는 사람이 미국의 영주권자나 거주민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증여에 대상되는 그 재산이 미국에 있느냐 아니냐, 그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증여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더 많이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영역이 세금을 보고해야 되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주체가 더 많은 거죠. 네. 외국에서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자 이상이면은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거주민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이런 룰이 틀리기 때문에 디자인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증여받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거주민인데 건물은 미국에 있다 라고 하면은 한국 거주민이기 때문에 한국에다가는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미국의 건물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세금을 양쪽에다 다 내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다 내면은 다른 한쪽에다가는
그 냈었던 것만큼 공제를 받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미국에는 주정부세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정부세는 별도죠. 그리고 세금 보고를 2번 한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어떤 그 회계 전문인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한번 잘 따져보시고 어떻게 했을 경우에 어느 나라에 증여세 상속세를 내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세금인데 네. 세금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증여세 상속세는 증여하려고 하는 재산이 1억 이상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납세 표준,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으로 1억 이상일 예. 경우. 예, 과세 표준이 1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10% 증여세 상속세가 나오고요. 예. 네, 그거 맞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올라가가지고 30억이 되면은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 세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와. 엄청나죠. 네. 어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의 증여세 상속세가 OECD 국가 평균에서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보유세를 이렇게까지 올리는 마당에서 네. 증여세 상속세는 좀 절감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닌지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소득세를 내거든요. 네. 소득세를 냈는데 그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내가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고요. 그걸 팔을 때 양도세를 내고요. 네. 그리고 그걸 증여날 상속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 상속세를 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재산에 대해서 네. 그 누적된 재산은 한 가지인데 그게 현금의 형태건 부동산의 형태건 간에 네. 그 같은 재산에 대해서 여러 번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전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아주 국민들을 상대로 울고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한국의 어떤 그런 뭐 그 세법에 대해서 제가 그 컴플레인을 할 생각은 없지만 네. 네. 그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경우에는 네. 증여세 상속세라든지 양도세에 대해 가지고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법이 1인당 영주권자 이상의 경우에 1인당 1,100만 불까지는 네. 그 증여세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하게 되면은 2,200만 불이니까 네. 한국 돈으로 한 250억 정도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산을 한국에다가 증여세 상속세를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와 미국에다 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 한국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미국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는 증여세 상속세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반대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세금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를 증여 상속한다고 하면은 네. 한국에서는 100억에서 30억 빼고 50%니까 뭐 한 35억, 최소한 35억 정도의 네. 증여 상속세가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 100억을 미국에서 증여 상속한다면은 그리고 증여나 상속하는 그 주는 사람이 네. 미국의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거든요. 100억 네. 정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이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미국이 아닐지라도 그 동남아시아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건물을 취득을 하고 그 나라에 증여세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 해외의 그 슈퍼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네. 증여세 상속세를 굉장히 유리하게끔 법을 만들고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나라에다가 그 건물을 사고 거기서 증여 상속을 하고 그 나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
뭐 이런 그 경향이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뭐 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뭐 최근에 어떤 경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아예 증여상속세가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250억 정도까지 그 증여세, 양도세가, 상속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디자인을 잘 하셔가지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네.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희가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시는 분의 국적, 받는 사람의 국적, 그 다음에 또 주는 분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 어느 나라의 재산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재산의 규모가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세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작을 때는 오히려 한국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클 때는 또 뭐 미국이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경우가 굉장히 달라져서 우리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양쪽에 다 하고 또 뭐 나는 양쪽에 다 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또 해서 유예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게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들어보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 분이 미국에다 투자를 했는데 네. 그 건물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거를 팔았을 때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고 팔게 되는지 네. 그런 과정과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증여상속하는 과정을 어떤 우리가 김 선생님 예를 들어서 네. 한번 전체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더 빨리 되실 것 같으네요. 네. 서울에서 돌 던지면은 맞을 확률이 가장 많다는 김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라고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국에서 세금 신고하시는 게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과 미국 어떻게 저희가 세금이 다른지 특별히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이 네 가지 세금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김 선생님의 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훑어볼게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네요. 진짜 재산의 이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분이 영주권을 그 취득하게 되는 순간 모든 세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네. 그 전과 후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으네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